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어제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경량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됐는데요. 어제 국회 표결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남자 축구대표팀 소식 등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스포츠본부에서 정현호 PD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번 한 주 정치 슈퍼위크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자, 내용이 많아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49표로 가결이 됐는데요. 어제 국회 현장 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후신됩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준표 국회의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불과 운명을 가른 것은 2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총 295표 가운데 이제 가가 149표가 나오다 보니까 원래 어제 저희가 분석할 때 148표 나오면 가결이죠. 그렇습니다. 가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한 표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민주당 이탈표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반대표 136표 가운데 반대표가 유력해 보였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나 아니면 뭐 군소정당 의원들 8명을 제외하면 남은 128표 이걸 민주당 투표수 167표에서 빼면 39명의 민주당 의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39명 정도가 이탈한 게 아니냐. 뭐 그거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걸 볼 때 최대 사실은 39명이나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 무효와 기권표 합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2월에 1차 체포동의안 때 그때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민주당 이탈표가 뭐 가결 18표, 기권 9표, 무효표 11표 이걸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 놓고 보면 전체 규모는 비슷해요. 뭐 38표, 39표 이렇게 되는데 가결을 선택한 의원이 11명 정도 늘어난 게 아니냐.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좀 더 민주당 내부 상황만 보면 분열이 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서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혼돈에 빠진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가결 후에 박광훈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했고요. 조정식 사무총장도 가결 사퇴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를 빠른 시일 내에 새롭게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정상 근무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사실상 가결을 택한 의원들을 좀 찾아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최고위원회나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당장 물러나서 교체하는 게 좀 어렵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가결 직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쟁이 거세게 붙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불체포 특권 약속 파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 이것을 왜 박광훈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가결이 나온 것 아니냐라면서 이제 원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이 맞붙었던 것이죠. 어쨌든 결론은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으로 결론이 됐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표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보내고 또 그 전날에는 부결을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가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가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또 민주당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반응이 뭐 가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뭐 지금 딱히 아직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 박광훈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지도부가 또 이재명 대표를 병상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당장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 네. 이 부분이 아마 당면한 고민거리로 보입니다.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죠. 다음 주 26일 화요일인가요? 네. 네. 검찰이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법원에서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뭐 당장 우리가 변수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원래는 심사하게 되면 본인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23일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올 수 있을지 건강 상태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일에 26일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걸 연기 신청할지 좀 봐야겠는데 연기 신청하면 연기가 또 받아들여질지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혀있기 때문에 이 결과 아마 26일 화요일 밤 늦게나 그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영장이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 벼랑 끝에 몰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이란 불명예 안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이런 안팎의 요구도 거세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미래도 뭐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지도 체제, 리더십 어떻게 할지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물론 오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계속 자리 지킬 거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당에 얘기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검찰의 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된다고 봐야겠죠. 여기다가 반격의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플러스 또 당내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현역 의원들 물갈이 이런 의견 또 이걸 요구하는 목소리 또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도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이번에 이 표결 결과 가결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거 사실 2월에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그때 보면은 의원 수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목소리, 그때 의견을 가졌던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른바 반명, 비명 의원들의 수는 비슷한데 똑같은 입장을 밝힌 거. 오히려 가결에 더 표를 더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반명, 비명 의원들이 시그널을 보내왔지만 그게 먹히지 않았다. 사실 어제도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뭐 여러 상황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뭐 통합의 당 운영, 뭐 통합기구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이 가결표가 아니라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 의원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 입장을 전했던 것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1차적으로 정리될 것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여기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정치권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제 또 하나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특별히 반응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무시하는 방식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앞서서 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먼저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 반대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 역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 가결을 던지면서 찬성을 던지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발의를 했던 해임 건의안이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잼버리 파행 이런 논란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발의를 했고 또 오염수 방류 문제나 이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윗선 수사 개입 의혹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18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된 상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사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방탄용 정치공세,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치공세로 보고 검토조차 하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이미 대통령실에서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입장 없다라고 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제 또 하나 표결이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 소추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가결 발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또 보복 취소까지 당했거든요. 자, 간첩 조작 사건 아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왜냐? 검찰이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운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 이것도 위조된 거라고 드러나면서 파문이 있었어요. 한참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 검찰이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 유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도 확정받았습니다.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선양 전 총영사 등 4명 징역형 확정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찰이 항소심을 마친 2014년 5월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달 유 씨를 대북 송금 혐의,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번 그 돈을 북한에 브로커 통해서 보내줬다. 이런 건 건데 사실 지금 탈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보내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법으로 엄격하게 제어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소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복 기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아니 이거 기소유예 처분을 과거 기소유예 처분 또 받은 거예요. 이 혐의 자체가. 그래서 이걸 번복할 사정이 없다라고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어떻게 공소권 남용을 하는 검사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어제 가결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검사가 수원지검의 안동환 안양지천 차장검사인데 탄핵소추가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직무는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재에서 이 판단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탄핵안 이 심판처럼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이 되고요. 5년 동안 공무원은 못하고 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이 안 차장 검사는 아니 이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또 검찰 쪽에서도 추가 혐의 확인돼 기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검사를 향한 탄핵소추안 이거 발의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걸 천명하고 있어서 또 어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자, 장관 후보자 관련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관련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행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잼버리 현장을 가기도 했었죠. 그 과정에서 타고 다녔던 차량이 이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이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위키트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예 관련이 없다. 1%의 지분도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차례차례 부회장 직위인 것도 드러났고 지분도 가족 다 합치면 25%까지인 걸로 드러났는데 법인 차량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김 후보자 지난 20일에 이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방문하면서 탔던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고요. 어제까지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때도 이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는 차량을 제공한 적이 없다 그러고 언론이 이 해당 차량의 소유를 확인해 본 결과 소셜뉴스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공동 창업한 회사고요. 차량의 등록일을 확인해 봤더니 김 후보자가 회사에 복귀했다고 밝혔던 시점보다도 몇 달 앞선 2018년 8월 부터 이 차가 김행 후보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김행 후보자는 그동안 60대 노부부고 오랫동안 차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출퇴근할 때도 도보와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했었는데 네. 이 후보자인 상황에서는 사실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법인차는 사실 회사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 본인의 이 출퇴근길, 다른 출퇴근길에 썼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지적이 되면서 공사구분 문제, 심지어는 이거는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오늘 아침에는 김행 후보자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차를 이용하지 않고. 네,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 뭐 해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셜뉴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차를 쓸 수 있고 인수인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인수인계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차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부회장직이라고 차를 쓸 수 있다고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부회장직이어도 그럼 회사 차량은 회사에서만 써야 되는데 후보자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비판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향으로 울산 분기점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업 여파로 1km가 밀리고 있습니다. 대전 남부고속도로 서대전 방향으로도 구봉터널에서 1km 정체가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반포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신갈에서 수원, 남사에서 밀립니다. 또 청주나들목에서 청주 분기점 사이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영동 1터널에서 영동 나들목 사이는 작업으로 밀립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향으로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중간부부터 정체가 되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하남 방향으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집회 관련입니다.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정부가 이제 지난 5월 그때 이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게 뭐 논란이 되고 보도가 되고 그때 뭐 쓰레기가 쌓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네. 노숙하는 모습 이게 시민들한테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 또 공공질서가 침해가 된다. 또 사생활 침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고된 집회 좀 강경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이 야밤에 그러니까 심야의 집회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적을 또 해왔거든요. 제도 개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지금 현행 법률을 보면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으로 돼 있는 이 집회 금지 시간 이걸 구체화하는 게 핵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집회와 시외 금지 시간을 규정한 집회법 10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또 2014년 3월 한정위원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왔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런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또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번 집시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봤더니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국민의힘의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하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 도로에서 계획된 집회가 교통불편 등을 일으킬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집시법 8조에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집회 주최 측의 과거 불법행위 전력도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회나 시위 엄격하게 봐서 좀 안 열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그렇게 좀 경찰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표현의 자유, 또 민주주의 뭐 이런 차원에서는 집회의 이 자유를 좀 위축시키는 좀 위헌적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심야 시간대 5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난 것은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인데 시간과 같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집회를 밤에도 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헌재 판결이 나온 것인데 지금 정부는 입법 공백이 있으니까 오히려 0시부터 6시까지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좀 거스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법 개정 사안이라서 아마 야당의 반대로 좀 뚫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논란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근길 시간대 특히 평일 출근길 시간대 집회 시위는 심각한 그 교통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 금지하겠다. 심지어는 신고 단계에서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시법에 대한 좀 과잉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신고 단계부터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은 법상으로는 폭력, 파괴 이런 심각하게 위험을 끼치는 행위들이 예상되면은 그 집회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신고 단계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심각한 교통 불편까지 사전에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집시법상 이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집회를 조금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해산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사전 금지 대상으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과잉 해석하고 지금 신고제로서 최대한 신고만 하면은 집회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을 좀 위배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불법 전력이 있는 집회 주최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역시 신고 단계에서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다는 얘기도 나오죠.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또 불법 집회를 하리라는 예상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또 향후에 또 이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권 관련된 소식입니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걸로 확인이 됐네요. 네, 이게 이제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21년 6월에 당시 임용 5년 차인 여교사가 그리고 같은 해 12월엔 임용 4년 차인 남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엔 두 사건 모두 이제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가 됐어요. 하지만 이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에 뒤늦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봤더니 물론 유족 측은 계속해서 교권 침해 원인이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게 묻혀 있다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고 이제 김은지 교사를 둘러싼 교권 침해 행위는 밝혀지지 못했다라고 교육청은 우선은 얘기를 했고 반면에 고 이영승 교사 이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 3명의 교권 침해 행위는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부임 첫 해 지난 2016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이 있었는데 사고 이후에 이제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치료비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친 부위, 크기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보상이 나갔는데 하지만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에도
치료비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가 결국 사비를 들여서 50만 원씩 8번 400만 원을 전달했다. 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코로나19 증상 등으로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좀 지속적으로 출석 처리를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교사가 사망한 직후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전화를 하고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네. 이걸 확인한 경기도 교육청 이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교사를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교장과 교감도 징계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경찰도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어제 이제 이문수 경기북부 경찰청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을 보니까 이 숨진 교사가 이 다친 학생 부모와 통화한 다음에 돈을 건넨 건 확인이 됐는데 쟁점은 이거예요. 선생님으로서 도의상 책임을 지려고 돈을 건넸는지 아니면 학부모 강요로 돈을 줬는지 이게 좀 쟁점거리거든요. 도의상 줬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부모가 어떤 강압적으로 강요를 해서 돈을 주게 됐다면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나 시사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교사들이 촉구했던 교권 4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까지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일괄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교권 침해 실태가 공론화된 이후에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대책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됐고요.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교육청이 직위해지 처분은 할 수는 없다라고 기재가 됐고요.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라는 의무도 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기로 했고요.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학교 차원에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교권 보호위를 여는데 지역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열 수 있게 조직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좀 아쉬운 건 없을까요? 사실 지금 교사들은 더 근본적으로 개정을 더 빨리 촉구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또 이제 계속해서 교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처벌법이 2014년에 제정이 처음에 될 때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의심 정황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거기에 이 공교육의 시설인 학교까지도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에게 훈육 행위를 하면은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일이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이후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때문에 학교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 학교장이 별다른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들도 빈번해지면서 사실 지금까지 상황이 왔다는 게 이 교원 단체들의 입장인데 사실 이번에 교원 4법이 통과가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들어갔는데 사실 학부모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것 같다고 보면서 아동학대 처벌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명시해 있는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하면 이 신고 자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게 정당한 생활 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는 신고 이후에 재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들을 지금 통과된 법들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니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서 이 정당한 생활 지도는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서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런 조항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 현재 교사들의 요구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법을 이렇게 바꿔도 사실 학부모가 내 아이를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심을 했을 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거를 사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벌어진 아동학대를 우리가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져도 학교 안에서 또는 이 교육 현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생활지도 교사를 많이 배치를 해서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하고 생활지도 교사가 따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 침해 민원을 별도로 담당하는 조직도 만들어야 된다 학교 안에 이런 네.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더 구체화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도 좀 더
개정되고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 광교, 분당, 판교, 서울, 강남을 관통하는 신분당선.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노선이죠. 그런데 이 비싼 신분당선 이용 요금이 다음 달에 또 오른다고요? 네. 지금 다음 달 7일 이 수도권 전체 기본 요금이 일제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기준,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00원, 150원 오르는데 신분당선은 이게 기본 요금 오르면서 더 이제 추가가 되는 요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 광교에서 신사역까지 쭉 오게 되면 이게 구간마다 또 요금이 다르고 추가된 요금이 있고 별도 운임이 붙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운임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돼서 현재 요금 광교역 끝에서 신사역 끝까지 오는데 3,650원인데 다음 달 7일부터는 4,1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신분당선을 타고 끝에서 끝까지 오는 그러니까 이런 직장이라면 매일 왕복 요금이 8,2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뭐 승객들의 지역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아니 야금야금 올라서 한 달 교통카드 비용이 꽤 나온다. 이 정도면 택시 같은 지하철이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고 사실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요금 체계가 좀 복잡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서 타는지 어디서 내리는지에 따라서 요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게 3개 구간의 사업자가 다 달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1단계 강남에서 정자 구간은 신분당선, 또 2단계 개통한 이 정자 광교 구간은 경기철도, 지난해 5월 개통한 3단계 강남 신사 구간은 새서울철도 이렇게 사업 시행을 맡아가지고 좀 복잡한 요금 체계가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철도 민영화의 미래가 아니냐. 결국 국민들, 이용자들이 더 불편을 겪고 요금에 있어서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은 걸어 다녀야 되겠다. 네. 너무 멀어요.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6044님. 어제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적대적인 여야 정당의 의원들, 국무위원들, 혼란스러운 국민들. 이게 민주주의겠지만 마음은 헛헛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위로가 되는 음악 하나 듣고 가시죠.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자, 마음이 답답하시면 푸른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죠. 자,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ake it easy with me, please. Touch me gently like a summer evening breeze. Take your time, make it slow. Andante, andante, just let the feeling grow. Make your fingers soft and light. Let your body be the velvet of the night. Touch my soul, you know how. Andante, andante, go slowly with m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뜻도 있고요.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이란 뜻도 있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중심, 줏대, 핵심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줏대입니다. 줏대는 한자 주인 주자와 고유어 대가 합해진 것인데요.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첫음절 받침에 사이시옷을 씁니다. 줏대의 기본 의미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중추라는 말과도 비슷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제는 네가 집안의 줏대라는 것을 잊지 마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이란 뜻도 있습니다. 줏대 없는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녀선 안 돼 라든가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하지 말고 줏대를 지켜라 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줏대가 있는 분이신가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다소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5도, 강릉 대전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강릉, 대전 26도, 광주, 부산 27도 안팎으로 옷차림에 유의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17도, 대전, 대구 15도, 춘천 1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 아직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 5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연휴를 앞둔 수요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고요. 내일부터 제주도 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가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단식 등의 사정으로 양해되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어젯밤 박강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주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네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네. 참 요즘 뭐 여러 가지 정치권도 그렇고 복잡한 일이 많다.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헛헛하다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자, 이럴 때 뭐 좀 스트레스 받을 때 가을 하늘을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조은정 평론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땐 주로 어떻게 해소를 해요? 저도 사실 그 해소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이제 제 일만 하고 어느 순간 그 해소법을 소소하게라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고민을 털어놓다가 요런 아이디어를 내놓더라고요. 요즘에 굳이데이라는 걸 만든대요. 굳이. 굳이 평소에 안 해도 될 거를 한 번쯤 시도해보면서 좀 환기를 하는 거죠. 안 먹던 걸 먹어본다든가. 뭔가 좀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거네요. 안 하던 짓을 해본다든가. 네, 작은 돈을 조금 써가면서 안 하던 걸 해보거나. 네. 제 질문은 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시사본부 들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제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조금 재미난 뉴스들을 가져와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뉴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동안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한거 곤란 상태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했는데요. 대법원이 40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너 저항 안 했니? 뭐 이런 식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한 가지 대표적 사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군인이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피해자가 저항을 못할 수준이었다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추행죄는 인정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본인 가해자가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니까 침대로 쓰러뜨려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강제로 끌어안고 이랬는데도 한거 불능이 아니었다. 저항을 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죄가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건 결국에 이거예요. 왜 온몸으로 네가 거부를 안 했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기준으로는 그러면 몸에 피가 나거나 사망을 해야만 인정을 해주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의 이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은 1983년에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같은 판례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대법원이 이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대법관 13명 중에 12명이 동의를 했고요. 재판부는 기존 판례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헌법 제10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 이런 걸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또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뭘 안 했느냐라고
요구하는 그렇죠. 것. 네. 그 자체가 굉장히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고요. 또 따라서 이제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법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좀 네. 2차 피해라든가 뭐 본인이 입증해야 될 것들 그런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인 강제가 아니더라도 위력이나 공포심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자,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앞두고 많은 분들 더 바빠지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택배 기사분들입니다. 택배 기사에게도 악성 민원이랄지 터무니없는 갑질이 또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기사는 국민일보가 그 택배 기사들 일과를 일부 함께하면서 취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 한 2만 5천 보 정도 기록하는 지옥의 계단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년 시절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탑차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차가 좀 쌓이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고 베테랑이 됐는데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그 노동 범위 그러니까 택배를 나르는 그 노동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들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 거지만 네. 심리적으로 네. 좀 그런 갑질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든다. 이게 더 어떨 때는 더 힘들 수도 그렇죠. 있어요. 더 자괴감이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물건 급하니까 지금 나한테 먼저 빨리 와달라. 다른 동네에 있는데. 근데 이 정도의 요구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지금 내가 집에 없는데 10분만 기다려라. 이런 걸 되게 쉽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친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기다리라고 하면은 택시 같은 경우는 미터기 켜놓고 돈이라도 내지만 이거는 너무 남의 시간을 소중히 그렇죠. 여기지 못하는 배달해야 될 물건들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제 뭐 배송 오류라든가 뭐 물건이 어떻게 됐으니 금전으로 보상해라 이런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배송 일정이 다 전부 일정이 꼬여버리고 혹은 누명을 쓰고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훔쳐갔다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다 조사받고 했는데 그 휴대전화가 고객의 집에서 발견이 됐다거나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그 원하는 보상을 택배기사에게 얻지 못한 경우는 이제 화풀이를 문자 메시지로 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문자를 확인을 했더니 그러니까 택배하고 살지. 평생 그 짓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민원센터에는 땀 냄새 나니까 교육 좀 시켜라 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마구잡이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아파트는 택배기사에게 출입카드를 판매하는데 이게 한 장에 한 수만 원 정도 몇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입카드가 없으면 이제 배송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들여서 구매를 하는데 이건 사실상 필요는 입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택배 배달을 해야 되니까 가는 거지. 네.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가는 건데 그 길의 통행료를 사비로 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몇몇 업체들은 기사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에 감정노동 대상이 택배기사에서 콜센터 노동자로 전가되는 것일 뿐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소득이 많지 않냐. 그래도 막 억대 번다고 하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택배 기사분들한테 소득이 많은데 네. 그 정도 못 참냐. 뭐 네. 이런 거죠. 네. 근데 실상 이게 저도 알아봤지만 기본 배송 단가에서 절반이나 넘게 떼고 뭐 1,600원이 기본 배송 단가면 700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우 폭설이 와도 이 기후 할증 같은 거 없고요. 시간 물량 아무리 태풍이 와도 이 물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값 보험료를 본인이 내잖아요. 근데 이제 냉동 탑차 온도를 유지하는 연료도 그 냉동고 연료도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땡볕에도 오히려 운전석은 덥게 만들고 냉동 탑차를 시원하게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힘들 텐데 이럴 때 참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럼요. 예. 고생하신다. 힘내시라. 네. 서로 화이팅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 주제가 재밌습니다. 조선 왕릉에서는 맨발로 걸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선 모든 조선 왕릉에서는 맨발 걷기가 금지된 상태인 거죠? 네, 지난 3월부터 금지가 됐는데 요즘에 걷기 좋은 날씨가 돼서 그런지 다시금 이 찬반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왕릉에서 맨발로 걷는 관람객들이 늘어났고 맨발 단체 관람객들까지 오기 시작하면서 왕릉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저는 이제 맨발 걷기 단체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나 왕비가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신발을 벗고 깨끗한 맨발로 예의를 표하는 게 오랜 법도에 맞다. 네. 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릉이라는 게 사실 이게 많은 시민들이 찾는 탁 트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뭐 갈만한 공간이 많은 나라는 아니어서. 뭐 공원보다도 더 잔디가 잘 관리돼 있고 접근성도 좋고 네, 특히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껏 이렇게 평지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하게 조성된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왕릉을 찾는 분들 뭐 서울에서만 해도 정릉, 선릉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외국에서도 그렇죠. 사원 같은 데 가려면 관광객이라고 해도 슬리퍼나 반바지가 안 되거나 그래서 따로 옷을 챙겨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든 거기에 맞는 예법이 있다. 이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는 우리 선조인 임금님들도 우리 국민들 편히 뛰어놀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는 좀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왕릉에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왕의 네.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네요. 요즘 왕 어쩌고 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여봐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자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10대, 20대들은 기계 정말 잘 다루. 저도 혀를 내두릅니다. 너무 잘해서. 네. 저는 또 이게 기계치인데 자, 처음 보는 기기도 뭐 뚝딱뚝딱 잘 만지는데 네. 근데 이번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정작 컴퓨터 활용은 어려워해서 네. 교육 현장이나 업무 현장에서는 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왜 뭐가 어렵다는 거냐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건 너무너무 터치를 착착 잘하는데 컴퓨터, 이 데스크탑이나 이런 PC에 약하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뚜렷한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터치 기반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스크탑 만질 일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기초 PC 교육도 다 좀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이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타자 같은 거 배웠고 자격증도 뭐 컴활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땄는데 그렇죠. 그때 뭐 독수리들이 많았죠. 독수리 타법. 네. 딱딱딱딱. 아니 그때는 이제 또 많이 누가 빨리 치나 네. 이게 대세였는데 라떼 저 때는 베네치아 타자 게임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빨리 치나 네. 몇 타 이런 게 나오고 제가 자꾸 모르는 이야기 하시면 마상이 와요. 좀 자제해 주시고. 독수리 타법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30, 40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은 잠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음을 누르고 한자 눌러서 하트 만들고 이제 막 이모티콘을 옛날에 PC에서 쓰는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10대들은 그걸 못해서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이모티콘을 붙여넣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뭐 지금 또 중간 세대들은 충격을 받고 10대들은 정말 이걸 몰라? 컴퓨터를 못한단 말이야? 네. 이런 기사에 이번 주 내내 또 많이 보셔가지고 이걸 갖고 왔는데 이제 학생들이 당장 느끼는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면 이제 팀 프로젝트나 PPT 발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PC 포비아, PC 공포증 현상이란 말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한글이나 기초 PC를 배우기 위해서 사교육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과외를 또 타자 연습을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교사들도 좀 애를 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주다가 네. 정작 다른 제대로 나가야 될 진도를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서로 모르는 걸 좀 알려주고 네.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명절 때 이런 거 가지고서 또 서로 이야기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네, 단독 또 취재의 상징이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뭐 힘차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항상 네. 힘차죠. 아유,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이 다니신 거죠? 네, 많이 다니고 어제는 의총이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 33분부터 취재가 시작이 돼가지고 새벽 1시까지 통화하고 어제 제가 통화한 민주당 의원이 15에서 한 20명가량. 그런데도 진짜 정말 스펙타클한 밤이었습니다. 네. 예. 그 따끈따끈한 정보를 예, 오늘 좀 한번.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먼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부의 속내가 상당히 궁금한데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도 정해졌고요. 네. 26일 화요일 오전 네. 10시입니다. 네. 유창훈 판사 담당 판사인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의 그 이 판결에 비해서 이분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를 이제 반추해 보는 게 언론의 이제 흐름이고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법조 기자들 쭉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이제 작년에 그 법조 안에서 특히 이제 법원 안에서 우리가 뭐 영장 자판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청구가 돼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법원이 너무 검찰에 대한 견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조가 좀 바뀌어서 건 바이 건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분이 지난 시기에 어떤 판결을 했던 것과 관계없이 이번 사안을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치권 민주당 안에서는 51대 49 알 수가 없다는 거죠. 51대 49로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국회 안에서 이분이 매우 상식적 판단을 하는 분이고 특히 뭐 이제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강래구 상임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지만 또 그리고 누구죠? 그 박영수 특검 관련된 것은 또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었고 뭐 좀 왔다 갔다 해서 특히나 이제 지난달에 그 이성만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 그 구속영장 청구가 윤관석 이성만 돈봉투 사건이죠. 송영길 네.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것도 기각이 됐어. 근데 이제 전부 다 건바이 건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을 해온 판사인 만큼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대 49 이렇게 보고 있더라. 정확하게는 어느 한쪽으로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거냐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단식 중이니까요. 네. 오늘은 23일 차입니다. YS하고 이제 날짜가 같아졌는데요.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근데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는 걸석 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서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베드 침대를 타고 가든지 근데 가야 된다. 안 갈 수는 없다. 만약에 안 가게 된다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안 나오게 되면은
네, 직접 가서 네. 갑자기 강제 추인을 한다. 그렇죠. 강제 구인. 구인이죠. 예, 강제 구인을 하게 되는.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강제 구인을 하게 되는데 한 차례 정도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나온 검찰의 입장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긴 네. 한데 아마도 26일 날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이재명 우세한 대표 것 쪽에서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 제가 계속 방금 전까지도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답변이 안 오고 있고 일부 언론에는 26일 날 출석한다는 보도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출석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 일부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혼돈의 민주당 어제 밤 10시까지 의원총회 이어졌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총장 대변인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인데 지금 민주당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는 아주 상당히 험악하고 고성의 육두 문자에 의원들끼리 욕설에 격분, 격앙 뭐 그런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른 의원이 이제 발언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서른 의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 돌이 있었으면 돌 팔매가 날아갔을 분위기였다. 이제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였군요.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밖에 뭐 장철민, 오영환 뭐 이런 의원들이 얘기를 김종민 의원. 근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이 부실해서 공감을 많이 못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중간에 들어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핵심은 홍영표, 전해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혀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예. 이런 신문으로 불리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거의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어제 저도 취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원들이 격분한 상태니까 그 화를 또 제가 다 받아서 전화를 들으면서 또 취재를 해야 돼서 진짜 기자도 극한 직업이다. 이 참 비천하고 비루한 노동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오늘 장윤선 기자에게 화를 내는 장 기자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하튼 어제 한 11시 반경에 끝났습니다. 근데 세 차례였어요. 본회의 끝나고 바로 시작해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가운데는 최고위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지도부 회의 한 번. 그리고 원래 9시에 하려고 하다가 수년돼서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또 한 번. 그러니까 세 차례 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게 뭐냐. 이것은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가결 선포 직후에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밝혔지만 사퇴하겠다,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169명 가운데 29표의 반란, 이렇게 언론들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20을 빼면 149니까 29표가 반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40명, 전체 169명 가운데 140명은 29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원래 원내대표들이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본회의 표결할 때 반드시 표계산을 해요. 이건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법안도 그렇고 또 사람 문제도 그렇고 똑같이 이 체포동의안은 또 의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표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가결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원내 전략의 실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69석이나 있지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결 결론이 났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협조한 거 아니냐, 왜 이런 판을 만드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사퇴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의 때도 박광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해서 의원들 간에 말 똑바로 해라, 그만둔다는 거냐 아니냐,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상당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고요. 이 광경을 지켜봤던 한 다선 의원은 저한테 진짜 오랫동안 제가 민주당에서 일했지만 오늘처럼 힘든 날 또 처음입니다, 이렇게 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퇴 의견을 낸 마지막에 11시 밤 11시경에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의원들이 연서명을 해서 사퇴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그러면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이 뭐 내홍 격화, 대혼란, 붕괴 위기 뭐 이렇게 친명과 비명의 갈등 구도를 1대1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의석수를 설명드린 대로 29대 140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면 지금의 이 갈등 구도 자체가 동수 갈등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각 개파의 수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결표 던진 29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전체에서 규정을 하냐면 가결파 29인의 실패한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9명이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검찰 쪽 판단을 동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29명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도 가결을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판단 속에서 가결 투표를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격렬하게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이러다가 같이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민주당의 분당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 전에와 단식 후가 좀 다르고요. 단식 이후에 상당히 부표로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호소문. 호소문에 때문에 갑자기 저거를 왜 내냐,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알아서 부표를 찍었을 텐데 저 메시지를 왜 냈겠냐, 이 메시지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 3표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분위기에서는 민주당이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분당하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당 내부의 의견이고요. 어제 상당히 큰 파문이 일긴 했지만 경랑 속에 그래도 차분하게 질서 있게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내부에서 단단하게 판정리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깨지지 않는다.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무소속인데 이번 가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뭐 정보지를 통해서도 조금 돌았던 내용인데요. 네. 복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편향적인 당 운영 의사가 없고 총선 TF 구성도 의원들이랑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단식하는 분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지? 이제 의아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신동근 의원이 의원들 단텔방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에 통합비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정례적으로 지도부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요 맥락은 핵심은 공천이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비명계가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을 받는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고 혹여라도 이 가결 이후에 혹은 부결되면 또 다른 상황이지만 대표가 유고가 됐을 때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당을 좀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그룹이 이제 바로 그 29명 그룹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 민주당 안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하튼 이런 제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 없다.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그것을 협상 결렬로 간주하고 29명이 가결표 찍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박광원 원내대표는 원래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소수의 반대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거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민주당은 극렬 당원들이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원 그 국민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공천 후보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경선을 기본으로 하기 네. 때문에 이랬을 때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29명이 이런 비겁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박광원 대표가 원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당에서 그렇게 본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네.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로 이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데 어제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분 이상 읽어 내려간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내용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막 고성도 쏟아졌고요. 그러니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리가 잘 안 되게 됐는데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끝내 읽지 못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서 전문이 여러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 이거 다 읽었으면 1시간도 넘었을 거다. 그런데 대체로 그냥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원래 대체로 제한 유지하면 길면 5분. 과거에 제일 길었던 분이 8분 정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 한 30분씩 하니까 너무 길다. 간단하게 그냥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제한 유지만 얘기하면 되지. 뭘 저렇게 길게 약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결국 정치가 목적 아니냐. 민주당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 안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된 그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죠. 그리고 법조 기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이렇게 3가지가 큰 덩어리인데 이 중에서 이 위증교사를 넣은 게 이게 증거인멸 혐의를 통해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이제 법조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 건데 이걸 왜 여기다 넣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핵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유엔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 범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계 안팎에서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 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 이게 금액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증언만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전문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렇게 확약해서 말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비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양이 많은데 조금씩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런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뜻이 완고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때냐라는 비토가 좀 나오는데요. 너무 엄중낙연식의 선문답 같은 답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의 그 어른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컨대 검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단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대단히 중립적 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자면 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그 구계자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냐. 그 당원의 한 사람이고 당의 원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일 보듯이 얘기할 수 있냐. 섭섭하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분 원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맞붙었던 후보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유고 상황이 되면 네.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가 와서 실제로 당 내부에 무슨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은 비명계에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어제 정말 슈퍼데이였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표결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거의 발언조차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총리도 어제 그 총리실 직원들에게 지금과 같이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음이 입장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아직 뉴욕에 계신데요. 해임 건의안 불수용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는 어찌됐든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특히 이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 외압 논란 등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국정 난맥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총리 해임 결의안 까지 채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모르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아무런 그 배려, 존중, 뭐 의식, 신경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는 상태다. 무시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가 무슨 결정을 하든 행정부는 개념치 않고 하던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25일에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도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신임 장관 후보자 뭐 인사청문회도 명절 들어가기 직전에도 예정돼 있기도 한데 민주당 지금 원내 지도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준비 또 이균용 특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 어떤 상황입니까?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결 의지가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새로 지금 추천된 후보자 세 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고 있지만 아마도 상당한 격돌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원내대표 선출한다는 것이고 선관위를 출범시켜서 후보 추천을 받고 그리고 선출을 할 텐데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월화수 중에 하루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뭐 이균용 후보자 그다음에 또 이 세병 그 원내 그 관련돼서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원내 수석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 원내 지도부를 꾸리고 대응한다는 방침인 걸로 보입니다. 빠르면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사이 뭐 급하게 워낙 지금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비상한 시국에 비상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투표가 월요일 정도 있지 않을까요? 장 기자님 여기서 궁금한 게 박항훈 원내대표를 대체하는 이제 이 혼란한 시기에 수습해야 될 원내대표인데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몇 분 여쭤봤더니요. 그 일단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내년 총선이 긴박한 상황이니까.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이 원내대표의 잔을 받아든다는 것은 이게 독배이기 때문에 그 서로 좀 안 하려고 하시는 주저주저한다. 예, 서로 좀 주저주저하는 분위기고. 이거 그래도 내가 뭐 자천타천으로 그런 나오겠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비명계 지난번에는 어떤 그 친명 지도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비명 지도부가 들어섰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마도 원내 지도부도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해보는데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 관측은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장선거 성격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예전 같으면 벌써 뭐 할 텐데 지금은 아무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분이 없다. 다만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석패했던 홍익표 의원. 근데 이제 이분이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면서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막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홍익표 의원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원내 4선, 3선 중에서 누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제 또 표결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검사 탄핵인데. 네.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그 핵심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아시죠? 그 탈북자 출신의 유성 씨. 네, 한입뉴스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과 관련돼서 실제로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환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입니다. 이제 이분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관련해서 안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보복 기소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예 징계 청구를 안 해버리면 징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니까 전부 검찰총장한테 줄 서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냥 제 식구 감싸기로 넘어갔던 거 아니냐. 이게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 이번에 바로 잡겠다. 그리고 이 안 검사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라임 사태 그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회장한테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검사 이런 등등 문제적 검사가 있을 때마다 건건이 아주 일상적인 탄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안동환 검사 하나만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정 검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검사가 발견이 되면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복 기소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한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인용이 된다면 5년 동안 공무원을 못하게 되고요. 변호사로도 5년간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관련 소식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이제 입당을 하고 서로 뭐 합당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아니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특히 그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한번 국회의원 하고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와서 모자 바꿔 쓰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를 어떻게 이 사람을 중도 외연 확장의 표징으로 그리고 또 1호 영입 대상으로 할 수 있냐. 이거 좀 부끄럽다. 정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절더러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또 국민의힘 지전 누군가가 말씀을 국민의힘 해주시네요. 원내위원장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세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네. 이런 세 분들에 대해서는 정작 포용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왜 밖에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처럼 이런 기회주의적 행보를 하는 사람은 포용적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이중잣대를 과연 보수 정치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시대전환을 함께 창당했던 이원재 전 공동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이것은 창당 정신과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탐욕과 협잡만 남은 우리 정치의 추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어제 네.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2차전 네. 조별 2차전 태국과의 경기였는데 전반전에만 4골을 넣었고 네. 조 1위 16강 진출 네. 확정이 됐네요. 지난번에 정현호 PD가 조 1위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1차전 쿠웨이트전 9대0 승리. 어제도 이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면서 4대0 승리.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많았죠. 개막전까지 이 황선홍호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네. 좀 걱정이 많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득점력 부재를 많이들 지적을 했거든요. 다행히 지금 득점력이 2경기 13골 뭐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페이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역시 우려에 대한 최고의 반박은 좋은 경기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전부터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초반에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경우에 토너먼트에 들어갔을 때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 긴장감을 늦추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또 이제 센터백인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는 경고를 하나 추가로 받으면서 3차전 출전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이제 예선에서 쉽게 말해서 경고를 한번 지우고 가는 그런 걸 노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 이것까지는 뭐 저희가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 토너먼트 이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재밌는 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대로 가고는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만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F조 2위를 만나게 되는데 F조에는 지금 북한, 대만,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지금 조 1위긴 하지만 마지막 최종전에서 미끄러진다면은 2위로 북한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의 대결이 성사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현재 흐름대로라면 아마 1승 1패인 인도네시아를 토너먼트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강인 선수가 이제 합류는 일단 했는데 네. 태국과의 경기에서 뛰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3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몸도 풀 겸 나올까요? 황선홍 감독에서 이제 인터뷰에서는 아직까지 컨디션을 확인해 봐야 된다. 직접 만나서 그리고 기자들에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다리의 컨디션이 이강인 선수가 나쁘지 않고 결정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오는 이유는 토너먼트 이후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레인전에서 교체 출전이라도 조금씩 뛰면서 선수들과 호흡과 이런 것들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바레인전에서는 후반 정도의 교체 출전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백성호 선수도 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일단 우승 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KBS 스포츠와 함께 하실 텐데요. 네. 남자 배구팀은 인도에 져버렸네요. 맞습니다. 17년 만에 아시안 게임 정상 도전에 이제 먹구름이 끼었다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자, 이게 뭐 16강이 아니라 12강에 진출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그 인도한테 첫 경기를 졌죠. 이러면서 인도가 조 1위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캄보디아를 다행히 제압하면서 조 2위로 12강 진출전에 이제 결정전에 진출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12강에서는 이제 토너먼트로 1대1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긴 6개 팀이
1, 6위 결정전에 진출을 해서 1, 2, 3, 4, 5, 6위를 가리고요. 그다음에 이 대결에서 진 6개 팀이 7, 12위 결정전에 진출해서 순위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열리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질 경우에는 당연히 우승은커녕 이제 동메달, 소위 말해서 메달권 입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 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야구 대표팀도 최종 엔트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에서도 이 야구 금메달을 딴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야구는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은 땄습니다만 그때 좀 선수 선발 관련된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번에는 잡음 없이 잘 선발이 된 겁니까? 그때의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젊은 선수들 위주 그리고 이제 팀별로 쿼터 배당 이제 좀 다양하게 변수를 이제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 구창모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부상 이슈로 김영규 그리고 김성윤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였죠. 기아의 이의리 선수도 결국 교체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선수는 추후에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KBO 측에서는 뭐 군 미필 쿼터라든가 그다음에 팀별 안배를 고려한 선발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맞다고 하기도 KBO가 인정을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걸 떠나서 이 김성현 선수가 프로팀에서도 그 1군 경기가 많지 않았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후반기부터 너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국가대표라는 영예까지 앉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선수입니다. 삼성 소속인가요? 맞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죠. 요즘 뭐 맹활약을 했죠. 그렇죠. 제가 보면은 이 어딘가요? 디트로이트 파이어츠인가요? 저기 우리 배지환 선수가 뛰는 배지환 선수하고 상당히 좀 이미지가 비슷한 거 아닌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했는데 자,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우리 선수단 금메달 50개를 목표로 이제 39개 종목에 이제 369명을 파견했는데 첫 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24일 날 아마 금메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유력한 종목은 오전에 열리는 역시 경기겠죠. 근대 5종과 태권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대 5종 같은 경우는 현재 랭킹 라운드를 펼치고 있는데 김선우 선수, 성승민 선수 모두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는 강환진, 차예은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태권도 품새 또는 근대 5종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이날 오후에는 황선우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남자 100m 자유형 예선에 이제 출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다음 날까지 메달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날까지 메달이 안 나오면은 25일에는 남자 사브르의 구본길 선수가 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본길 선수가 메달을 따게 된다면 아시안 게임 개인전 무려 4연패입니다. 굉장히 좀 큰 기록에 도전을 하고 이외에도 이제 태권도의 장준 선수 이제 당연히 정상권에 있는 유력한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이 참가 선수를 제가 369명이라고 그랬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869명입니다. 네, 많이 나오죠. 네. 자, 메이저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 그러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4경기 연속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뭐 부상을 당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통이다라고만 이제 현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선수 프라이버시 이제 개인의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을 공개하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마도 21일까지 결장을 했고 했지만 23일 내일이죠. 이제 내일 경기부터는 다시 또 아마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부터 이어지는데 김하성 선수가 복귀할 것이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 당연히 꾀병 부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22시 클럽 가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고 홈런만 지금 좀 몇 개 더 보태면 3개를 더 보태면 됩니다. 네, 도루는 뭐 상당히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타니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타니 선수 말 그대로 이도류 투타를 겸업한다고 해서 이제 이도류 얘기가 나오는데 부상으로 팔꿈치 부상으로 이번 시즌이 아웃됐습니다. 자, 이게 회복이 이제 상당히 힘든 수술이 바로 토미존 수술인가요? 토미존까지는 다행히 아닌 것으로 아닙니까? 이전에 받았던 토미존과는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타니 선수 입장에서 내년 시즌을 투수는 하지 않고 2025 시즌부터는 다시 투타 겸업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생명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년에 FA라는 거죠. 자유계약 선수인데 몸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메이저리그 역사상 첫
총액 6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막 8천억 원 이 정도의 규모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양키스의 저지 선수보다도 더 많은 훨씬 겁니다. 많은 금액인데 일단은 투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타자로만 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나이예요. 이제 30살입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거의 10년 가까이 롱런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갑을 열 구단들은 많이 있죠. 뉴욕 양키스, 보스턴,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빅마켓들도 있고 다저스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유럽으로 가봅니다. 영국인데요. 토트넘의 뭐 축구 그러면은 뭐 손흥민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즘 주장 캡틴을 맡고 있으면서 더 이제 리더십을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 네네. 자,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토트넘이란 구단이 132년 동안 영국인들로만 주장을 구성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014년 프랑스 유네스 카블이 처음으로 비영국 선수로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프랑스인인 요리스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이 손흥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인으로서 토트넘 주장은 최초인 거죠. 비유럽인 자체가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서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옵션이 있습니다. 구단 옵션이 있어서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1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구단 측에서. 그럼 2026년까지잖아요.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손흥민 선수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재계약을 추진한 배경이고, 이번 시즌 앞두고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미넨으로 이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생각한 핵심 선수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쉽게 말해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한간에는 뭐 충분히 그 기량만큼 계약금을 못 받고 있다, 연봉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좀 껑충 뛰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장기간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 묶어둘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뭔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뭐 볼만한 거 있다면 어떤 경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펜싱, 수영 등의 이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두산과 NC가 3, 4위 자리를 놓고 격돌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3위와 4위는 큰 차이가 있죠. 바로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느냐 아니면 와일드카드전에 겹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K리그에서는 또 이제 대구와 포항이 2위와 4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 자리를 놓고 상위권 간의 격돌이 또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에 이제 북런던 더비가 열립니다. 아스널인가요? 네,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 특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KBS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배지한 선수는 피츠버그 파이러츠, 네,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소속이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 여러분들 못 뵈서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시간 맞춰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더 안전한 주말 되십시오.